한번 이런 말을 듣고 생각해보고 입 밖에 내게 되잖아요. 예. 자살. 예. 뭐 이런 거 자체가 자신이 막연하게 갖고 있던 생각을 고칠 수 있게 만들어줬다. 정리할 수 있게 정리할 수 있게 해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고 그 자 자살의 부정적인 측면 그것을 알게 되고 자기 자신의 삶의 긍정적인 면을 찾는데 그래서 뭐 누군가 제가 어디서 얼핏 들었는데 자녀들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과정에서도 이걸 너무 금기시하지 말고 자살 생각해 본 적 있어? 이렇게 막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우울해하거나 전과 다른 신호를 보인다면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직접적으로 물어봐요? 직접적으로 물어봅니다. 그렇게? 예, 전문가들도 직접적으로 물어봅니다. 아, 그래야 돼요? 예,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막 그런 말 안 하고 기분 좋게 만들어 주려고 막 애둘러 가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애둘러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직접 이야기를 해서 자기가 입 밖에 내놓고 같이 토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자살이 절대 안 되는 것이구나.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야지 없어집니다. 네. 그것까지가 교육에 포함되어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그리고 이 대화하는 것도 가르쳐줍니다. 거기서. 조금 저랑 해보세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새 아주 살기 싫어 죽겠어. 막 이러면은요.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하시죠? 뭐 몇 달 됐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하셨나요?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운 적이 있나요? 구체적 계획이라면 무슨 죽으려고 약을 사 모았다든지 무슨 어디를 가본 적이 있다든지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것까지를 물어봐라. 네, 그런 것도 다 물어보고요. 뭐 유선을 썼는지도 물어보고 여러 가지를 다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럴 때 거기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바뀌어요? 예, 너무 지나친 생각이고 내가 이거 죽을 일까지는 아닌데 또 그리고 이제 물어보죠.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인지, 죽음밖에 생각할 다른 대안도 같이 찾아주고. 지금 말씀드리면서 보통의 경우, 뭐 살기 싫어 좀 죽고 싶어 죽겠어 이런 말을 하면, 야 사람 다 그래 인마 이러잖아요. 이거 갖고 안 되는 거군요. 그게 저희 교육 보고 듣고 말하기에 비디오 클립이 있거든요. 거기서 잘못된 사례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글쎄요, 제가 느끼기에 그런 것 같았어요.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 취해서 그렇다면은 좀 술을 좀 같이 깨자.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자.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서 내가 진심으로 걱정이 된다.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했는지. 오히려 정반대로 다 남들 다 그래 한 잔 더 해 이러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사례인데. 그래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관점을 갖는 게 중요하군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관점. 보고 듣고 말하기는 사실은 100만 그 이상의 많은 분들이 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이 사회 문화적으로 이 자살에 대한 견해를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통적으로 자살에 대해서 허용적이고 심지어 정당화하고 미화하는 국가에서 자살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겠죠. 일본도 그랬고요. 우리도 비슷했습니다. 일본 옛날 가미가제 그렇습니다. 이런 거 대표적이죠. 회사가 도산을 하면 맞아요. 사장이 칼복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훌륭한 사장인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사장이 만약에 도산을 했으면 다시 어떻게 해서든지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그게 책임을 지는 자세인데 그건 잘못된 문화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인식과 관점을 심어주는 것도 교육의 핵심이다. 그렇습니다. 바꾸어주는 것이죠. 아직 100만 명밖에 안 된 거네요. 100만 조금 넘었습니다. 5천만 다 배워야 되는데 사실. 저의 욕심은 5천만 전 국민이 한 번 이상. 이 교육이 전체는 3시간짜리 교육인데 또 직장인에 따라서 군인들도 지금 다 만들어졌습니다. 육군용, 공군용, 해군용이 다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 어떤 이렇게 좀 짧게 된 버전이 있습니다. 1시간짜리도 있거든요. 학생용도 1시간 반짜리도 있고 그래서 조금만 시간을 내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자, 제일 큰 게 그 교육 사업이고 두 번째가 이제 각종 사업 아까 예방 그러면서 실제를 위한 예방 사업입니다. 농약함 사업? 농약 보관함 사업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것은 전국에 이 농가에 그 맹독성 농약들이 과거에 항상 있죠. 늘 집에 이제 비치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옛날 보도에 따르면 굉장히 많이 우리 귀에 익은 보도예요. 그렇습니다. 뭐 농약을 마시고 막 이렇게 나오는. 네, 맞아요. 특히 지방의 농가의 어르신들이 이제 어르신들의 우울증의 특징이 이제 새벽에 잠이 일찍 깨서 그때 굉장히 불안초조하면서 죽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시거든요. 근데 그때 주변에 쉽게 있는 그런 농약을 마시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미 외국에서도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이런 보관함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가정마다 비치를 하게 되면 보관함에 농약을 두고 그걸 잠궈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열쇠는 본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누구한테 맡길 수는 없죠. 왜? 그렇죠. 자기가 관리해야 되니까. 농약을 남한테 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데 이제 새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우울하신 분이 일어나셔가지고 그 보관함에 있지 않으면 집에 있는 그 농약을 쉽게 마실 수 있었는데 이것을 보관함에 넣어 있으니까 이걸 다시 마시려면 열쇠를 찾아야 되고 또 열쇠를 가져가서 그걸 열어야 되고 그렇죠. 뭐 이런 과정을 하다 보니까 이 충동이 지연되는 시간을 버는 것입니다. 그 잠깐의 그 행동이 우리가 인간에게는 이게 아무리 우울한 사람도 죽고 싶은 본능이 있지만 살고 싶은 본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으려는 사람들은 삶에 대한 본능이 낮아져 있고 죽음에 대한 본능이 높아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 시간을 벌면서 삶에 대한 본능이 다시 깨어나고 그래서 그것을 연기하게 되고 지금 35,000개 이상을 저희가 보급을 했는데요. 그냥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걸 사서 두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무료로 보급한 것은 35,000여 개를 했는데 알겠어요. 그 과정에서는 한 건도 없었어요. 이것도 참 농약함 열쇠 찾고 열러 가고 돌리고 이 순간 자체가 사람을 바꾸더라. 그렇습니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그 번개탄에 대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거는 중앙자살예방센터와 같이 농약함을 만들고 또 이 맹독성 농약 먹으면 바로 죽을 수 있는 그런 농약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더니 일종의 풍선 효과로서 번개탄을 이용하는 분들이 최근에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와 센터가 중심이 돼서 이런 그 번개탄을 파는 편의점이라든지 슈퍼에 거기에 연결을 해서 그 사러 온 사람들한테 이것을 어디에 쓸 것인가 용도를 묻고 또 번개탄을 아무데나 내놓지 않고 보이지 않게 해놓고 하겠다고 하면은 용도를 물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꺼내서 파는 그런 걸 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뭐 물어본다. 뭐 어디에 쓰시려고요? 그러면 저 숯불 피워서 고기 구워 먹으려고요. 이러잖아요. 진짜로 숯불을 펴서 고기를 구워 먹는 사람은 지금 교수님처럼 그렇게 편하게 잘 이야기를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죽으려고 한 사람은 그 답이 그렇게 쉽게 안 나오는 것이죠. 질문에 그래서 머뭇거리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좀 더 자세히 물어보게 돼요. 또 그런 경험을 통해서 또 파는 사람도 이거 무엇이 이상하다 그러면 이걸 팔지 않는다든가 아니면은 지역의 자살예방센터나 정신건강센터로 연결도 시켜줄 수가 있고. 이거는 그 판매하시는 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생명 가게로 이렇게 그 지정을 해서 생명 가게. 우리는 번개탄을 팔지만 생명 가게 생명을 지키는 뭐 이런 거 가게라는 뜻입니다. 자살 예방 협회 각종 사업 그래서 저는 예상치 못했던 얘기들이 막 나와요 지금 농약함, 번개탄 판매자에 대한 교육 또 있습니까? 지금 이제 센터와 함께 여러 가지 인터넷 매체에서 잘못된 것을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감시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 기자분들이나 어떤 매체에 연락을 해서 잘못된 글을 내리게 한다든지 이런 작업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잘못된 보도 같은 거 보도 고치는 같은 거. 것도요. 그거 고치고 있고 또 그 외 여러 가지 이제 그 자살 예방 센터라든지 이런 데 대한 보수 교육 그분들이 계속 힘드시기 때문에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 가족 가운데 한 명이 그런
자살했다거나 이러면 그 남은 가족들은 정말 고위험군이 된다면서요? 그분들에 대한 별도의 무슨 대책 같은 게 있나요, 우리나라에? 실제 연구에 의하면 한 명이 자살을 하게 되면 적어도 6명의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지인들이 큰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데요. 다행한 것은 금년부터 인천과 강원에서 유가족 지원 센터라는 것을 시범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다양한 그런 그 서비스가 필요하거든요. 생각해 보면 갑자기 가장을 잃고 갑자기 가족을 잃었을 적에 이분들이 받는 그 충격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위험군으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 뭐 법적인 지원 말할 것도 없고요. 또 경제적인 지원, 심리적 지원 이런 것들을. 근데 이제 가정마다 좀 다릅니다. 어떤 가정은 경제적인 지원이 우선인 가정도 있고 또 어떤 가정은 심리적 지원이 우선인 게 있어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범 사업이 막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엔 또 확대될 예정이고요. 지금 이제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뭐 상담도 해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정작 내가 좀 자살을 생각하게 됐어. 이 사람이 응급으로 전화 돌릴 수 있는 상담센터가 있나요? 예. 지금 생명의 전화도 있고 생명의 또 전화. 1393이라고 해서 1393? 위기응급센터 전화도 있습니다. 자살 예방에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연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결. 나 혼자가 아니다. 누구와 연결돼 있다. 전화를 거는 사람들은 내가 힘드니까 좀 살려주세요. 그렇죠.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그런 도움을 구할 다른 마땅한 상대가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때 이제 전화를 걸어서. 그러니까 생면부지 전화번호를 누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고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다른 곳으로 연결이 되고 연결이 계속되어서 그분들이 살아야 될 이유를 찾게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분이 경제적 문제, 법적 문제를 하소연하면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곳, 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곳까지도 연결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그 시스템이 돼요? 많이 돼 있습니다. 이제 주민센터를 가더라도요. 당장 먹고 살 게 없다. 주민센터에 가면은 당장 먹을 걸 줍니다. 먹을 돈을 주고요. 긴급 생계비 지원 하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이렇게 많은 노후라고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뇌 판단력이 떨어져서 거길 못 가죠. 안 가고. 알지도 못하고요. 알아도 다 그걸 잊고 갈 생각을 못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막다른 골목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럴 때는 바로 주변의 생명지킴이들이 신호를 포착해서 그렇습니다. 거기 데려가 줘야죠. 그거죠, 그거. 그렇습니다.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런 자원과 사람들이 연결이 되어서 그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어서 그 고비를 넘기도록 도와야 하는 거죠. 아까 잠깐 설명하실 때 보니까 중앙자살예방센터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아예 그 법까지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2011년에 법이 만들어져서 이제 법이 만들어지니까 예산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 예산을 사용하기 위한 중앙자살예방센터가 설립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은 일본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비교하면? 저희가 이제 많이 늘어서 한 200억 정도 그 수준인데요. 1년에 200억 정도. 그게 많이 는 거예요? 는 겁니다. 법이 있기 전에는 뭐 거의 전무했고요. 일본은 뭐 적게 잡아서는 3천억, 많이 잡으면 한 6천억, 7천억까지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아무튼 그 비교하기가 부끄러운 수준. 제가 오늘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OECD 1등 뭐 10수년째 그렇다. 이 정도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고 국가적 과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국가적 과제라는 걸 동의한다면 1년에 200억 예산이 그게 예산입니까, 솔직히? 그렇습니다. 매우 부족하고요. 지금 그 예산도 아까 센터라든지 또 이 정신건강 증진센터에 직원 1명 정도 각 전국에 있는데 거기에 인건비군요, 인건비 정도로 쓰이기 때문에 매우 턱없이 부족하고요. 참. 일본의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에는 그 법이 2006년에 만들어지면서 중앙에 대책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자살 예방 대책위원회 본부를 만들어서 거기서 많은 그 연구를 하고 또 그 연구가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지 원인을 알고. 그게 아까 심리부검 같은 심리부검도 대표적인 것이고요. 그 외에도 지역에 대한 연구들이 지역 연구가 뒤따라야만이 맞춤형이라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결과
이미 한 30%를 일본이 줄였거든요. 자살률이 30%나 떨어졌어요? 예. 그 전에는 일본이 독보적인 1위 국가였을 때 저희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줄어들어 있거든요. 네, 일본은 줄고 우리는 늘고 그런 셈입니다. 그런 거네요. 30%나 줄일 수 있었던 그 노하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배워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배우고 따라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핵심적인 무슨 정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그 일본의 지역 단위의 맞춤형 자살 예방 정책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 지역마다 자살 예방 위원회라는 걸 만들고 그 지역의 대표, 뭐 시장이면 시장, 뭐 군수면 군수 이런 사람들이 위원장이 돼가지고 지역에 대한 연구 또 이 중앙대책위원회에서 내려간 사람들이 같이 그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분들이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많이 자살하니까 그에 대한 경로를 찾아서 그것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우리도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회장님 설명 듣다 보니까 최근에 우리나라 어떤 지자체가 이걸 했다는 얘기를 보도를 본 적이 있거든요. 예, 저희도 막 시작을 했습니다. 어디선가 자발적으로 했죠. 예. 몇 군데가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심리부검센터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또 최근에 지난 7년간 전 자살자 전수조사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는 안 나왔는데 그 일부 결과가 나와서 그걸 토대로 해서 지금 그런 사업들이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중앙에서는 그런 걸 체계적으로 연구까지 해내야 하는데 그러니까 아직은 좀 부족. 일본은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 지자체별로는 맞춤형의 시행에 들어가고 그거를 중앙에서 만들어서 지자체 보급하고. 보급해서 지자체는 시행하고 이런 유기적으로 그 활동이 잘 진행이 되어서 30% 줄일 수 있었고 앞으로 그들의 목표는 향후 수년 내에 또 30%를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그 옆에서 보시니까 이게 농촌형이 따로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젊은 층이 많이 사는 데가 따로 있고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지역별로 어떤 도시, 군별로 자살하는 원인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장소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 감시하고 그 경로를 잘 찾아서 막는다면 분명 줄일 수 있습니다. 네. 그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 이런 분들은 우선 또 좀 고위험군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뭐 제 아는 어떤 분이 그냥 아이디어 삼아서 그 청소년들하고 독거노인하고 1대1로 전화 연결해가지고 아침에 뭐 안부 전화 한 번씩만 하게 하는 이런 사업하면 어때? 뭐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특히 수원시 자살예방센터는 학생들하고 어르신들, 특히 독거 어르신들을 연결을 해서 전화만 거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고 같이 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이미 그 텔레헬프라 해서 전화로 도움을 주는 그래서 아침에 전화 한 통화 하는 것만으로 그분이 잘 살아계신지 이런 것들은 이미 외국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도 정신건강증진센터, 자살예방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인원이 부족하고 어르신들은 많아서 뭐 매일 전화 못 하는 데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미 사업은 시작되어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다 시작은 했는데 아직 초입 단계. 또 아직 인원이 부족하고 인원 부족. 예산이 부족하고 왜냐하면 돈 부족. 많은 그런 그 자살 예방에 대한 방법들은 다 노출되어 있거든요. 외국에서 성공한 사례. 아까 농약 보관함도 외국에서 먼저 성공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도입한 것처럼 다 알고는 있는데 물론 아직 그 원인이라든지 연구가 부족하지만 방법들은 많이 알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결국 예산 증액이 핵심이네요. 그렇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또 정신과 의사이시고 하니까 이 사회 경제적 요인이라고 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개인적으로 다 어떤 또 배경이 됩니다만 직접 자살로까지 가는 경우는 정신과적 질환하고 꼭 밀접한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이제 심리부검이라는 걸 해보게 되면 이제 그걸 알 수 있는데요. 그 일본의 경우, 일본이 저희보다 일찍 심리부검을 했는데 약 90%에서 그 우울증이라든지 다른 정신질환이 발견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90%는? 자살자의 90%세요. 거의 대부분이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국가별로 어떤 연구 결과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그 경로를 잘 알게 되면 그래서 특히 최근에 그
퇴원한 경우 입원을 했다가 퇴원한 경우 한 6개월 내에 매우 위험하고요. 또 평상시에 우울증이 좀 반복됐다든지 네, 그러면서 네. 자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경우에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예. 불과 얼마 전에 자살 예방 정책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졌더라고요. 예. 이건 또 뭡니까? 예. 협회와 여러 단체들이 그 일본의 경우에도 그 중앙자살 대책본부가 이 총리실 직속 위원회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국가의 지도자가 나서야지 이 문제가 해결된다. 이게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계속 주장을 해서 금년 9월에 국무총리실 산하로 자살 예방 정책자문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졌죠. 저도 참여하고 네. 거기에는 총리님 외에도 각 부처 몇 개 부처 장관님들 그리고 또 자살 예방 전문가들, 응급의학과 의사, 정신과 전문의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앞으로 한국의 자살 예방 정책을 조율하고 이런 과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만든 것, 그래서 예산이 배정되기 시작한 것,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총리실 직속으로 뭔가 위원회도 하나 만든 것, 이제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네요. 그렇습니다. 늦었죠? 예, 많이 늦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배경은 이제 이게 자살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국가적 문제이고 또 하나는 국가가 나서면 사회가 나서면 줄일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이 사회 전반에 퍼진 맞아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가능해진 일입니다. 오늘 저랑 대담의 첫 시작으로 다시 돌아가서 봅시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1등 암, 2등 심혈관지 이런 쭉 말씀하셨잖아요. 5등이 자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암 줄이기 위해서, 심장 줄이기 위해서 쓰고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우리 전 국민 건강진단 그거 다 지금 하고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암 예방에만 수조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자살 예방에는 비록 5위지만 너무 적은 것이 사실이고요. 네. 그러나 이제 자살 예방 정책위원회도 생겼고 앞으로 향후 이에 대한 어떤 투자와 각계의 관심, 사회의 관심이 절실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생명 지킴이가 돼야죠. 그렇습니다. 오강섭 한국자살예방협회 회장 함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강조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정말 사회 문제고 국가적 과제다. 이런 인식을 갖고 우리 모두가 자살에 대한 관점을 좀 바꿔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세요.